부동산 민주정권이 전까지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입니다. 리얼미터 조사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45.9%, 취임 후 최저 3주 연속 하락,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5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오늘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발표한 지 이틀 만입니다. 현재까지 패턴으로 가면 문재인 정부 시즌2만도 못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가 한 말입니다. 부동산 혼란, 주가 혼란, 사법 시스템 붕괴, 3대 폭정. 한동훈이 8월 4일 페이스북에 쓴 말입니다. 학점으로 보면 이게 뭐 D인가요, F인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주고 저는 한 C- 정도 주겠습니다. 예. 일단은 자기가 공약 내세운 거 세 가지를 몽땅 다 지금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네. 당원 따라가다가 국민을 물리하게 됐어요. 예.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부동산 공약은 3개였습니다. 지금 그 3개는 전부 반대 방향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가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결과를 대통령 본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훈, 실패를 겪은 사람은 보통 그 실패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배운 걸 약속으로 만듭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3개의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몰라서 못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 3개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오늘 보수재권이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 지지율 리얼미터 조사가 대통령 긍정평가가 45.9%입니다. 부정이 50을 넘었습니다. 8월 3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긍정 45.9%, 부정 50.5%, 취임 후 최저치이자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절반을 넘긴 조사입니다. 자, 그런데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이유입니다. 리얼미터가 꼽은 원인은 증시 폭락, 부동산 세제, 그리고 연임 개헌 논란이었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전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먹고 사는 문제 한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한 3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보수재건이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갑시다. 대선 때 무엇을 약속했는가? 약속 하나. 대출 규제를 풀겠다. 실수요자 담보 인정 비율 최대 90%. 약속 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 3개는 그냥 나온 공약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이 어떻게 됐는지 민주당은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그걸 직접 말했습니다. 부동산 민주정권이 전까지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어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다. 야당의 공격이 아닙니다. 본인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저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금이 아니라 공급으로 잡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세금이 아니냐? 세금으로 해봤는데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을 본인이 언급하며 만든 약속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해봤던 거잖아요. 예.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것도 그 전 정권부터 계속 그랬어요. 예. 계속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자기가 대선 나와서 공약으로 내세운 거잖아요. 그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3개의 약속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반성문에서 나온 공약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질문은 왜 몰랐나가 아닙니다. 알면서 왜 반대로 했나입니다. 이제 지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고 했거든요. 서민들도 집을 살 수 있게끔 예.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게 아니라 강화한 거. 차단을 했습니다. 아예 그걸 넘어가지고 아예 그냥 대출 금지시킨 거나 예.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공약을 자기가 180도 뒤집어 온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세금으로 부동산 값 잡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또 세금 얘기를 들고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공급 늘리는 예는 지금 없다라는. 3개 중 3개입니다. 2개도 아니고 하나 빼고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세제 개편안의 규모는 이렇습니다. 40억 이상 초고가 주택. 내년에 종부세는 최대 2배다. 뭐 이런. 진중권 교수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습니다. 세금을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종부세를 올리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정책상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OECD에서 공고한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의하는 건 뭡니까? 보유세는 올리고 예. 대신 거래세는 낮추자는 얘기잖아요.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낮춰서 숨통을 터줘야 한다. 그게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유세만 올렸습니다. 거래세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나온 진단이 이겁니다. 수요를 갖다 억제를 하는 거죠. 수요 억제도 아닙니다. 수요 억제를 하려면 뭔가 다른 숨통을 터줘야 되잖아요. 수요를 그러니까요. 분산시킬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거래 자체를 정지시켜 버린 거예요. 그냥. 서킷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거거든요. 예. 부동산 시장에 긴급 조치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긴급 조치가 긴급하지 않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속 1 뒤집힘, 약속 2 뒤집힘, 약속 3 뒤집힘. 남은 질문은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나?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급소가 나옵니다. 지금 방향으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금을 뜯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세금을 집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예. 세입자들한테 전가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뭐가 올라요? 전세값도 오르고 월세값도 오르고. 이거는 근데 재미있게 된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 해봤던 거잖아요. 예. 세금을 매기면 집주인이 그 세금을 세입자에게 넘깁니다. 전세와 월세가 같이 오릅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5년 동안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언론의 평가도 갈리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 두 신문이 같은 날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인데요. 둘 다 똑같습니다. 집값 불안 키운 부동산 정책, 집값 안정 효과 불확실한 세제 개편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오늘 나온 사설들을 보면 세입자만 죽어나가게 됐다. 이것도 중앙일보, 경향신문 그죠? 다 똑같습니다. 한겨레.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이 같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갈리지 않는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누르니까 그게 다른 데로 번져가지고 결국은 지금 전세, 월세 잘 안 되고 매도도 잘 안 되고 거래가 경색되고 하는 이런 쪽으로 결과가 글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통선 효과입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릅니다. 문재인 정부가 28번의 대책으로 확인한 바로 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야당이나 보수 논객이 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호적이던 전문가가 먼저 꺼냈습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멘토로 불려온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즌 2만도 못하다. 정부를 믿고 기다렸던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시즌 2만도 못한지 근거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좀 문재인 시즌 2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못하다. 더 못한 수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아, 봐요. 저는 솔직히 네네. 개인적으로 여러 네. 내용이 그렇습니다. 디테일을 들어가면 더 그래요. 문재인 정부는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막았고 지금은 풀었습니다. 공급은 그때나 지금이나 없습니다. 막았던 걸 풀었는데 공급은 그대로니까 그때보다 더 오른다는 겁니다.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왜 줘요? 그러니까 5억 원에서 2억 원을 줄였습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그 금융위원장이 할 소리 아니잖아요. 네. 조만간에 없애겠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그리고 조건은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기본이잖아요. 기본적인 정책이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땅도 없었어요. 지금 땅도 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1년 동안 멍 때리고 간 거는 문재인 정부 때는 땅이 없었고 지금은 땅이 있습니다. 조건이 더 좋은데 결과는 더 나쁩니다. 이게 시즌 2만도 못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공통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급이 받쳐주지 않는 조세 정책은 다 실패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끝. 네. 간단하죠? 임팩 있다. 진짜. 이 얘기를 제가 네. 지금 상황이네요. 공급이 받쳐주지 않는 세제 정책. 아무 필요 없습니다. 네. 도리어 왜곡 현상이 돼서 부동산 값이 집값만 더 오른다. 올라요. 해외 주택경제학 논문들의 결론이 전부 같다는 겁니다. 약속 둘과 셋이 왜 같이 가야 했는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세금을 올리려면 공급이 받쳐줘야 하는데 공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저도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 기성세대로서 특히 청년 신혼부부들한테 더 사과드려요. 정부를 편들던 전문가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사과했습니다. 정책을 만든 쪽이 아니라 지지했던 쪽이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나마 이번 이재명 대통령한테 기대를 했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은 조금 뒤에 다시 나옵니다. 다른 사람 입에서요. 그리고 돌아선 사람이 한 명이 아닙니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역시 이 정부의 우호적이던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임대차 안정에 관심 없고 실력도 없는 정부를 왜 좋아해야 하느냐. 이 정부를 편들던 두 사람이 몇 달 사이에 나란히 돌아섰습니다.
지금 이 정책을 옹호하는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세 개의 약속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 결과를 다시 겪지 않으려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뒤집었으니 결과도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이재명 편에 섰던 사람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민이 가장 크게 반응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뭘 했습니까? 사고명확. 근저당 설정. 근저당. 네. 이건 결국은 뭐냐? 자기가 만든 규제를 자기가 편법으로 피해가는 걸 몸소 보여준 거예요. 모범을 보여준 거 국민들 앞에서. 이러니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정책을 만든 사람이 그 정책을 피해가는 방법을 국민 앞에서 시연한 셈입니다. 대출을 막아놓고 본인은 근저당으로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점이 왜 치명적인지는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짚으면 분명해집니다. 이번 대책의 목표 자체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집값 잡기냐, 시장 안정이냐, 아니면 세금의 평등이냐, 목적이 바뀌면 수단도 바뀝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특정 계층을 겨냥한 정책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약속 둘은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였습니다. 지금은 세금이 목적이 됐습니다. 근로자 세금 49.5% 내는데 100억 번 부동산은 세금 몇 억뿐이다. 사실 저 100억 원 양도소득세 부동산 내면요 세금 몇 억 아니에요. 몇십억이에요. 저도 저거 찾아봤더니 저거부터 약간 과장을 했는데 아주 과하게 이 자체가 근로소득세랑 부동산세를 동일하게 지금 놓고 보는 겁니다. 대체 그러면 저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목표가. 그래서 과연 부동산의 목표가 집값 잡기냐, 시장 안정이냐, 아니면 세금의 평등화냐? 세금의 근로소득세라는 것은 일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는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이거는 거래하는 겁니다. 그죠? 네. 거래하는 데 생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니까 완전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이 비교 불가능한 걸 하나로 뭉쳐버린다고요. 쇠국이라 그러니까 이 정책을 논의할 때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이요. 오세훈 시장이든 누구든 네, 서울시장. 서울시장만큼 이 문제를 고민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서울시장만큼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본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제일 많이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정책이요. 그런 경험이 없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관료, 책상머리 있는 관료가 합니다. 네. 한동훈 의원이 말한 세계 폭정 중 두 번째가 주가입니다. 부동산과 같은 구조가 주식시장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격차는 벌어집니다. 돈 많은 사람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요. 그런데 그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1,000만 원 이거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럼요. 1억이면 그냥 거의 전세금이거든요. 이 돈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 못 참습니다. 떨어진 파멸성이라는 건 뭡니까? 견딜 수 있는 체력, 그건 뭡니까? 재력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견뎌가 승자가 되는 거고 재력이 없는 사람들, 뒤늦게 뜨는 사람 패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왜 이렇게 흔들리게 됐는가? 논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즉 ETF입니다. 그 종목의 레버리지를 걸면 지수 전체가 출렁입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끼리 이제 상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단일 종목이 거기는 여러 종목 중에 원 오브 댐이래요. 영향이 안 큰 거야. 예. 근데 우리는 사실 삼전하고 하이닉스 합치면 뭐예요? 몰빵입니다. 우리는 절반이 넘거든.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옛날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 며칠에 한 번씩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도 도입 근거를 묻자 나온 답변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언론 보도였대요. 그래서 기사를 첨부를 했는데 매일경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기사, 그다음에 한국 서울경제 칼럼. 말이 됩니까? 이 사실 정책의 근거가 신문 기사와 칼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투자에는 불이익을 주고 국내 종목만 담는 상품을 새로 만들면서 사실상 국내로 몰아넣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뭐 이런 데서는 경고의 목소리도 냈다라고 하는데 김용범이 막 호통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막 호통을 쳐가지고 결국 통과를 시켜서 이 모양 이 꼴이 났는데 대통령이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발표한 지 이틀 만입니다.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위반자를 탓하는 모습만 보였다. 여론의 거센 반발이 없었다면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 선 발표, 후 번복, 식행태로 국민과 시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정책을 내놓고 반발이 오면 되돌립니다. 공약을 뒤집는 것과 방향은 반대지만 원인은 하나입니다. 발표 전에 검증이 없었다는 겁니다. 부동산에서는 규제로 거래를 묶었고 주식에서는 규제 완화로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방향은 반대인데 손해보는 사람은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결과입니다. 이제 원인을 봐야 합니다. 왜 반성문에서 나온 공약을 스스로 뒤집었는가? 조갑재 대표는 한 문장으로 답합니다. 네. 당원 따라가다가 국민을 멀리하게 됐어요. 예. 예. 이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의 극렬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쪽으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국민 전체를 우리를 다 대표하는 공정하게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민주당의 일부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군요. 공약은 국민을 향해서 만든 것이고 지금의 정책은 당원을 향해서 만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반대가 됐다는 겁니다. 경제 문제까지도 개업투쟁론으로 다루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가의 규제를 적용하는 거 이건 전형적인 좌파적 정책입니다. 좌파적. 예. 그리고 조갑재 대표는 이 흐름의 끝을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손대가지고 득본 정권이 한 정권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시장 논리에 맡겨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가지고 아마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이제 손을 담궜는데 저는 결국은 시장의 반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의 반격. 시장의 반격 그리고 그 반격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사라지니 중국 공안 등장. 조금 있으면요. 이게 민심이 무섭습니다. 검찰을 아마 수호신처럼 여길지 모릅니다. 경찰을. 정의로운 검찰. 네? 검찰을. 정의로운. 국민들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경찰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경찰로부터 보호받는 거는 잊어버리고 경찰로부터 압박받고 하는 그게 살아가지고 자유당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유당 부동산에서 이 규제로 시장을 묶고 수사권에서 검찰을 없애고 두 곳 모두 구조적 반격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느냐는 겁니다. 지금 그것보다는 대통령이 말을 신중하게 하고 SNS 글을 좀 줄이는 거. 네. 그 두 가지 하는 게 인사 바꾸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 인사보다. 네.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청와대에 딱 들어갔을 때의 변화. 네. 변화는 그렇죠. JP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무슨 욕심이 생기고 나중에는 야심이 생기고 해가지고 막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김종필 총재 말씀이죠. 그런 거 많이 구경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역시 권력은 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사람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요새 어떤 사람의 본성을 알려면 권력을 주어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참 많이 안 바뀔 것 같았는데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그 말이 여기서 다시 걸립니다. 한문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한테 기대를 했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나요? 조갑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이 사람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 전문가와 보수 원로 전혀 다른 자리에서 서로를 모른 채 같은 문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세 개의 약속이 뒤집힌 이유입니다. 약속은 후보가 했고 정책은 대통령이 만들고 있습니다. 세 개의 약속은 국민을 보고 만들었고 지금의 정책 세 개는 당원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방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했습니다. 부동산 혼란, 주가 혼란, 사법 시스템 붕괴, 3대 폭정으로 이재명 정권은 급속도로 몰락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씩 짚은 순서와 정확히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민생 증세입니다. 공급 대책 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세금부터 올렸습니다. 본인들이 집값을 올려놓고 그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만 잡고 있습니다. 공급은 없고 세금부터 올렸다. 약속 둘과 셋이 뒤집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전혀 다른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급소가 나옵니다. 조갑재 대표가 한동훈 의원의 이 글 평가한 대목입니다.
저는 먼저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읽었거든요. 네. 읽으면서 야 이거 최근에 읽은 글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글이고 네. 그리고 그 논리 전개가 명확하고 이거는 저 논술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교재로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이게 바로 팩트 폭격이에요. 팩트 폭격. 이 전부 다 팩트 아닙니까? 그죠? 정치권에서 한동훈 의원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말을 한. 평생 글로 살아온 사람이 논술 교재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지지층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거, 그게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가장 존경하는 부분은 한미 FTA를 추진한 건데 그렇군요. 이거는 자기 지지층과 반대의 선택을 한 게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나도 체험을 해서 잘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 야, 자기 진짜 좋은 표현인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의 선택. 그렇죠.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가 한 바퀴 돌아옵니다. 세계의 약속은 국민 전체를 보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걸 지키려면 지지층의 반대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을 하지 못한 순간 약속 세계가 전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목하는 건 한동훈 의원이 그 선택을 실제로 해온 사람이란 점입니다. 자기 진영이 불편해할 말을 그동안 계속해왔습니다. 검찰개혁 논의에서도 당 지도부와의 충돌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부동산 문제에서도 같은 방식입니다. 지지층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숫자와 기록으로 말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지지층만 보고 있는 동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를 보고 있는지 국민은 이미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우의 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세제도 주식처럼 뒤늦게 물러선다. 오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주가 관련 조항이 이미 재검토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일이 종부세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건 정책이 아니라 수습입니다. 둘째,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된다. 보유세만 오르고 거래세는 그대로이니 전세와 월세로 전가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그림이 돌아옵니다. 셋째, 정부가 뒤늦게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약속 셋을 회수하는 길입니다. 다만 공급은 최소 3, 4년이 걸립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넷째, 시장의 반격이 먼저 온다. 전월세 매물이 마르고 가격이 오르면 규제는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냅니다. 다섯째, 지지율이 계속 내려간다. 지지율은 동력 없는 글라이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에서 이미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쪽이든 세 개의 약속을 되돌려 놓지 않는 한 방향은 하나입니다. 세제 개편안의 국회 처리와 다음 지지율 조사가 나오는 순간 저희가 바로 후속편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리즈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을 눌러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서 배워 만든 약속을 그 실패를 지켜본 사람이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교훈은 남았는데 그 교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는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지지층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길과 국민 앞에 숫자를 꺼내는 길. 저희는 두 번째 길을 기록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무너진 보수 다시 세웁니다. 보수의 재건이 자유 대한민국의 재건입니다. 지금까지 보수재건이었습니다.